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땐 뭐랄까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소탈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취업을 같이 준비하다가 만나게 된 사이인데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저와 달리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 모습이 제 눈에 멋져 보였어요. 그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죠. 저도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몰랐는데 한번 남자친구가 눈에 들어오자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자 살자 쫓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오빠, 오늘 뭐해요?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나 공짜 영화표가 2장 생겼는데. 내가 오늘은 가족 약속이 있어서 미안한데 영화는 다음에 보자.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남자친구는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처음엔 잘도 거절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몇 번 안 본 여자아이가 갑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전 그게 창피한 줄 모르고 남자친구의 숱한 거절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와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사람이 있는 술자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가서 끼려 하고 그 사람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몰래 따라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우연인 척 만나 인사를 건네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한두 번 반복되자 남자친구도 저를 유심히 보게 되었나 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묻고 다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의 데이트 신청을 덥석 받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좋았죠.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남자친구 만나는 날엔 잔뜩 꾸미고 나가 여우짓도 하고 그랬어요. 수정아, 처음 봤을 땐 네가 말괄량이에 신중하지 않은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좋은 면만 눈에 들어오네. 네가 좋아. 우리 연애하자.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의 고백에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소탈하고 꾸밈 없는 남자친구와 소심하고 낯가리던 저.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희는 은근히 잘 맞았고 연애 기간은 2년, 3년으로 늘어나 어느새 결혼을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결혼을 결정했을 땐 어떠한 고민도 없었어요. 확신만이 가득했는데요.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틈틈이 안부를 주고받으며 힘이 되어주었고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동안 절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던지라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 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또 들은 적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빼곤 아는 게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이상하게 자기 엄마 얘기만 나오면 기피하거나 얘기를 다른 데로 빙빙 돌리곤 했거든요. 반대로 저희 엄마와 아빠는 그 사람을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수정아, 진훈이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밥 먹으러 와라. 엄마가 맛있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여놓고 있을게. 고기 팍팍 넣어서. 그 사람은 연애 중후반부터 자연스레 저희 엄마 아빠를 미래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그만큼 남자친구와 저희 엄마는 평소에도 연락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만큼 친했어요. 또 남자친구는 말 수 없는 저희 아빠를 유독 좋아했는데 특히 검소하게 사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님 보면 휴지 몇 장도 아껴 쓰시더라. 우리 집에선 별로 없던 일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여. 아버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아, 그거 우리 아빠가 젊었을 적에 빚도 있으시고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껴 쓰는 버릇이 있으시대. 그게 나이 들어서도 쭉 가더래. 아, 그러셨구나. 역시 자수성가하신 분이셨네. 남자친구는 당시 저희 집안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추켜 세워주곤 했어요. 하지만 전 반대로 남자친구 어머님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걱정이 되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뵈러 가기 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직설적이셔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성격이겠거니 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때만 해도 직설적이다라는 말을 저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솔직한 성격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왜 그토록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기피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정이라 합니다. 아, 그래요.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화장이 좀 진한 편이네? 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저에게 들리지 않게 궁시렁거리시는데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엔 유독 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 이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사람인데. 근데 예비 시어머니인 절 보자마자 아래 위로 쫙 훑으시더니 차 한 잔도 내주지 않고 바로 질문부터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우리 진훈이한테 듣긴 했는데 몇 가지 직접 물어봐도 되죠? 내 성격이 직접 묻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아, 개인적인 거라 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 네 어머님 그럼요. 뭐든 물어봐 주세요. 일단 대학은 우리 진훈이랑 같은 데를 나왔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얼마나 되나? 사원 수는? 어머님 질문은 뭐랄까요? 하나같이 구체적이셨어요. 문제라면 너무나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처음 본 자리라면 훈훈하게 덕담 오가고 농담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법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봐도 그런 것 같던데 어째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친구 표정도 그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집이 정육점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맞아요, 어머님. 그냥 동네에서 정육점을 하시는 건가? 아, 네. 저희 집 근처에서 정육점 하시는데 마침 어머님 집이랑도 멀지 않아요. 아마 가시면 서비스 잔뜩 주실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냉랭해서 제때는 애교랍시고 던져본 말에도 예비 시어머님의 표정은 오싹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말이 참 너무하시더군요. 아, 나는 고기 싫어해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역한 사람이라. 아무튼 알겠어요. 오늘 내 질문에 답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가는 길은 배웅 안 해도 되죠? 아마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던 저와 그와 반대로 너무도 엄격하시고 차가우셨던 어머님. 왜 이렇게 날 싫어하실까 싶어서 갑자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드린다고 좋아하신다는 석류즙 세트에 한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그건 보지도 않으시고 구석에 놓으시던 것부터 모든 게 하나하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았죠. 자기야, 아무래도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까 표정도 그렇고. 우리 집 정육점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안색이 굳어지시던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자기처럼 낯을 가려서 그래. 분명 지금쯤 예쁜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푹 자. 오늘 너무 수고했어.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를 달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예쁜 말들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요. 왜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적어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전 남자친구의 위로를 받으며 집에 도착해서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왠지 직감상 누구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나 좀 볼까? 내일 여기 카페로 나오거라. 바로 어머님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밤을 꼴딱 지새웠어요. 시험 기간에도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저인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끝나고 헐레벌떡 그 카페에 가 겨우 의자에 앉았는데 어머님이 도도하신 걸음으로 걸어오시더군요. 너는 어른이 오는데 음료도 안 시켜놓고 뭐 했니? 네? 저 어머님 오시면 같이 시키려 했는데요. 뭘 같이 시키긴. 애가 센스가 없네. 뭐랄까요? 아들이 없으니 그러신 건지 표정부터 달라지시는 게 왠지 자기 할 말 다 하겠다는 심산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고선 정말로 도끼 오른 표정으로 자기 하고픈 말을 다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서로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꽤 재산이 많아요. 아이 아빠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그게 꽤 큰 회사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은 정략 결혼까진 아니래도 신부 될 집안이 우리 집안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의견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부모 마음은 그래요. 지금이야 우리 아들이 젊은 나이이고 아가씨랑 사귄 정이 있으니 결혼하고 싶어는 하겠지만 사실 살다 보면 집안끼리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재력이 맞고 그래야 탈이 안 나고 부부 사이도 오래가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죠? 그쪽 아가씨 집안은 겨우 동네 정육점 하는 집안이니. 사람이 너무 기막힌 말을 들으면 말이 안 나온다 하죠. 그 순간 그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으면서 귓가가 멍해지는데 머릿속은 충격으로 이미 한바탕 뒤집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그런데 어머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더군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돈이 많은 집안엔 꼭 돈을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있기 마련이거든. 난 그래서 우리 진훈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조심하라고 아주 단단히 교육을 시켜놨어요. 물론 나도 내 아들을 믿어요. 설마 아가씨가 돈 보고 달려들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진훈이가 너무 순진하거든.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요.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애라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그러니 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긴 하지만 내 눈에 좋게 보일 리는 없지. 막말로 정육점집 딸인데 우리 진훈이랑 결혼하면 아가씨가 누리게 될 돈이 얼마고 살게 될 집이 얼마인데. 젊은 사람들 요즘 머리 빠릿빠릿하잖아. 그 계산으로 진훈이한테 접근했을지 안 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아무튼 이쯤 했으면 아가씨도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을게요. 나도 젊은 사람 붙잡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러는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총총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야에서 어머니가 사라질 때까지도 전 머릿속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인지 실제 상황인지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살면서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신 분이고 헌신하시며 부족함 없이 저 키워주신 분들이었어요. 가게가 안 될 땐 생활고로 폐지도 주우시고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도 하셨을 만큼 저 하나 키우시겠다고 온 힘을 다해 사신 분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일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신 분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와 아빠를 한순간에 그저 가난한 집안 사람으로 치부하고 저를 돈 보고 달려든 여자라고 어림잡으신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정리돼서야 그때선 저도 참을 수 없어 나가시는 어머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금 하신 말씀 취소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 취소해 달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어머님, 아니 당신에게 그런 말 들을 만큼 인생 하찮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 아빠 욕 보이신 거 사과하시고 저한테도 사과해 주세요.
얘가 미쳤나 지금. 아가씨 제정신이에요? 어디다 대고 사과를 하래? 내가 정육점집 딸이라 결혼 못 시키겠다는 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니? 그럼 니네 엄마 아빠한테 일러. 내가 니네 집안 깔보고 무시했다고. 그럼 될 거 아냐. 주제도 모르고 나대긴. 그 말에 더 화가 나 저는 견딜 수 없이 열이 올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잘도 내뱉고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 엄마를 만난다는 걸 들었는지 저한테 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오빠 미안한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나서 말하자. 아니 만나서 할 얘기 아니고 나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어. 어머님이 사과해 주시기 전까진 절대 이 결혼 하지 않을 거야. 전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슴은 온종일 답답하고 미래는 막막했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무사히 결혼하는 줄로만 알고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고 제 친구들에게까지 아직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전 처음 겪는 상황에 손발이 떨리고 울분만 차올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만 있었고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든 모르게 하고 싶어 일단은 숨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옴으로써 부모님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엄마 아빠한테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것보다 너 예비사돈 정말 심보가 못돼 먹었구나. 어디 애를 데려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네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면 엄마도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이 결혼 파토야. 당신 진정 좀 해봐. 결혼이 뭐 애들 장난이야? 깨졌다 붙었다 하게. 아이들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진훈이 네가 말해봐라. 우리 딸한테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니? 길길이 날뛰던 엄마와 달리 평소 차분하시던 아빠는 먼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사과하실 거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실 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자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 했어요. 그러자 아빠도 여기서 더 반대하게 그러셨는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고 남자친구를 보냈죠. 정말 신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자고 했고요. 급속도로 진행된 전개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얼떨떨해 하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건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내가 설득시키겠다고. 그리고 자기도 심한 말 한 것 같다고 후회 많이 하고 계셨어.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잘하자. 응? 남자친구에게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렇게만 얘기할 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감이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아는 예비 시어머니라면 저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올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저희 엄마 역시 저처럼 아직도 어딘지 떨떠름해 하시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며 걱정도 많으셨지만 그래도 일단 사과를 받았으니 넘어가자는 아빠의 말을 따르셨어요. 저도 당시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이 결혼을 하자 싶었고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빨리 가려 하면 탈이 난다고 하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요. 상견례를 하러 가는 날 저와 엄마가 궁금했던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려 했지만 명품 옷을 쫙 빼입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딘지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의 얼굴에도 시어머니를 보자 불쾌한 기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고기 전골이 앞에 놓아지자 예비 시어머니 인상이 확 찌푸려졌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말은 거침이 없었죠. 아니, 이거 웬 고기야?
고기 비린내 싫다니까. 얘, 너 미리 여기에 연락 안 했니? 시어머니 고기 싫어하는 거 알면 고기는 빼달라고 말했어야지. 아, 네, 어머님 연락 못 드렸는데요. 왜 연락 못 했니? 너 내가 고기 싫어하는 거 잘 알지 않니? 갑자기 고기 싫어한다며 저에게 왜 연락 안 했냐며 꾸지람을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뭐라 말을 못하고 있자 거기에 저희 아빠가 사돈, 고기 싫으시면 빼달라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대꾸했어요. 하지만 여전했어요. 아니, 빼면 뭐해요? 이미 방 한가득 고기 비린내가 가득한데. 아, 맞기 싫은데 정말. 얼른 빼달라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 더 대단스러웠던 건 종업원들이 고기를 빼간 이후에도 몇십 분간 계속 고기 비린내가 난다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엄마와 아빠를 겨냥한 듯 말이죠. 아니, 사실 그건 겨냥한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무례한 행동에 저희 부모님 표정도 굳어져 갔고 방 분위기는 냉골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 근데 어디서 고기 비린냄새 안 나요? 너무 역한데? 뭐 어디서요? 고기 냄새는 다 빠졌는데요. 아니요, 아직도 나는데요. 진우나, 어디서 나는 거니? 엄마,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요? 얼른 그냥 드세요. 잠깐만, 혹시 사돈어른 정육점에서 일하고 바로 나오셨어요? 세상에, 그 냄새인가 보네. 아유, 더러워. 아니, 일하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인데 그 정도 예의는 갖추고 오셔야죠. 제 옷에 냄새 배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자신의 명품 옷을 벗어 던졌어요. 여기까지 하자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전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서둘러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을 이으셨어요. 하, 지금 말 다 했어요. 이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딸한테 그리 말하신 거 사과하셨다 해서 다 참아 넘기려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고기 비린내요? 돈 좀 있다고 당신같이 개념 없고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내 귀한 딸,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두 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시다니 다행이네요. 네, 파토 내시죠. 저도 교양 없는 말 하는 거 더는 싫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돈에 미친 당신 집안 딸 안 떨어질 것 같아서 말이죠. 내가 당신 딸한테 그런 말 한 거 알고도 거머리처럼 붙어있겠다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아무튼 잘 됐습니다. 그럼 서로 말 맞춘 걸로 알고 일어날게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질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던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제 그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만 할 말이 더 남아있다며 엉엉 우셨지만 아빠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저와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아빠가 왜 이리 침착하신지 몰랐지만 일단 끌려 나갔죠. 상견례가 그렇게 파토가 난 후 남자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파혼한 여자가 되어버렸죠. 파혼도 속이 상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신 것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특히나 가끔 소주를 혼자 마시고 있는 아빠를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자식으로서 죄를 지은 기분이 들어 저까지 우울에 빠지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늘 기운 빠져 살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일부러 더 웃고 더 열심히 일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반년 후 어느 날 아빠가 제게 어딜 잠깐 가자고 하셨어요. 어딜? 따라와 보면 알아. 일단 따라와 달라는 아빠의 말에 조용히 그 뒤를 밟으니 어느 건물 앞이었어요. 아빠, 여긴 왜 왔어? 아빤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전 아빠와 함께 건물에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그때 마침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죠.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 정말 얼마나 싫었던지 소름마저 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빠를 아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오셨습니까? 평소 잘 안 오시더니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여잔 저희 아빠를 보더니 어찌하는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웃으며 아빠가 건물주라고 설명을 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건물주요? 저희 아빠는 그냥 정육점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정육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과거 아빠가 잘 나갔을 땐 연매출이 몇백억이나 되었죠. 하지만 이젠 나이도 드셨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편안하게 가게 하나만 운영하시면서 직접 손님 맞으시는 게 좋다 하셔서 다 정리하시고 소소하게 가게 하나만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옆에 이웃들 잘 챙기시고 30평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아빠가 부자이고 집에 재산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돈 있는 걸 함부로 티내지 말라고 끝까지 겸손해라는 아빠의 말에 따라 남자친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딱히 말하지 않은 거였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빠는 우연히 자기 건물 부동산에 시어머니가 와서 카페를 알아보는 걸 봤대요. 그리고 찾아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정육점 하는 양반이 이 건물 시세가 수십억이 넘어가는데. 아빤 그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그 여자 얼굴을 보더니 나가셨어요. 나중에 그 여자는 저희 정육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절 예전에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전 아주 흔쾌히 나갔습니다. 좋아요. 그 카페에서 만나요. 그 여잔 역시나 예상대로 다시 한번 잘해보자느니 자기가 말이 경솔했다느니 이제야 우리 진훈이 짝을 만났다느니 하는 말을 늘여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널 많이 보고 싶어해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역겨웠죠. 사정을 듣고 보니 제게 이러는 이유 또한 있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한 모양이었는데 그게 망해서 재산이 바닥났다고요. 수정아,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응? 지금 우리 집 살릴 기회는 하나밖에 없어.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거 그뿐이다. 기회요? 제가 왜 어머님께 기회가 되어드려야 하죠? 그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진짜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더 저한테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그 뒤로도 그 여잔 계속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고 말실랑이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한참 붙잡다가 뒤이어 그 여자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말이야. 왜 도대체 처음부터 말은 안 한 거니? 진작 말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왜 명품도 안 입고 상견례에 깨지지하게 나와서 검소하게 있으셨던 거니? 저기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주변엔 다 돈 있다고 꼴값 떠는 사람밖에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돈 많으셔도 한 번도 남들한테 떠벌리지 않으시고 매달 봉사활동 다니시면서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하셨고 저도 그리 알고 자랐고요. 어머니 같은 분은 돈 조금 있으시면 그거 남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것도 즐기시고요. 근데 알아두세요. 세상엔 당신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보겠습니다. 더 듣고 있는 게 시간 낭비 같아 나와버렸어요. 비 맞은 생쥐꼴 같은 표정의 그 여자를 보니 전 남자친구 얼굴이 생각나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속은 후련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든 사건을 겪었던 만큼 걱정을 조금 안고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 올해 결혼해요. 좋은 짝을 만난 만큼 제 인생도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앞길이 꽃길이길 바라고 있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가난한 남자를 만나도 사랑만 있다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 사랑만 보고 무모한 결혼을 강행했더랬죠.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직장 동료의 사촌동생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로 의대 본과 학생이었어요. 남편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저는 남편 나이를 모르고 있었지만 당연히 저와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었죠. 처음 소개팅 주선자를 통해 상대남의 의대생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대는 일반대와 달리 본과가 6년 과정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나이가 같거나 1살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나갔던 거였죠. 그런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학번이 저와 좀 멀더라고요. 아, 저는 알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사실 사촌 누나 싸이월드 사진첩에서 민영 씨를 보고 반해서 제가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막 졸랐거든요. 당연히 사촌 누나가 제 나이를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혹시 제가 연하라서 실망했어요? 방금 전까지도 남자로 보던 사람을 나이를 알았다고 해서 애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무렵 더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죠. 그 말에 남편은 많이 실망한 눈치였어요.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날의 소개팅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 일은 잊고 회사 업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동료의 싸이월드 사진첩에서 스크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낯익은 이름으로 퍼가요 라는 댓글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동료의 사촌 동생인 제 남편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이름을 클릭해 남편 싸이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잔뜩 스크랩 돼 있더라고요. 남들 눈에는 남편이 사촌 누나가 찍힌 사진을 스크랩한 걸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좀 달라 보였어요. 스크랩에 간 사진들엔 하나같이 제가 함께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남편 싸이월드에 들어가 보곤 했는데 그러던 중 방문객 이벤트에 딱 걸렸지 뭐예요. 2317번째 방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자마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 입으로 부담되니 만나지 말자 해놓곤 남편 싸이월드에 드나들다가 딱 걸렸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방명록에 실수로 들어왔다고 쓸까? 아니면 어머? 랜덤 타고 아보니 상영씨 홈피네요. 신기방기 라며 시치미를 뗄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철판 깔고 모른 척 해버릴까? 머리를 쥐어짜며 온갖 궁리를 해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방명록에 남편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일부러 사촌 누나 홈피에 댓글을 남겼고 제가 그걸 타고 자기 홈으로 와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 2300번부터 매 방문 순번마다 100개나 이벤트 덫을 깐 거였죠. 한마디로 2301번부터 2400번까지 누가 들어오든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의대 들어갈 정도로 좋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무튼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얼마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그렇고 직장 동료한테 내 사생활을 들키는 게 불편해서 남편한테 당분간 사촌 누나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죠. 남편도 그게 좋겠다고 동의했고요. 그렇게 비밀 연애는 시작됐어요.
호부호영을 할 수 없었던 홍길동의 심정처럼 전 회사에서 남친이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직장 동료들은 툭하면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저를 귀찮게 해댔죠. 심지어 부장님은 중매를 서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얼마나 진땀을 흘렸나 몰라요. 그리고 그건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혼기가 찬 딸이 결혼할 생각도 않고 있자 이모와 고모들이 나서서 선자리를 받아오셨거든요. 마치 하루빨리 조카를 시집 보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도 성화가 심해서 할 수 없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뭐? 의사? 어머, 언니, 이기 집에 수완 좋은 것 좀 봐. 언니 의사 사위 보게 생겼네? 이모는 제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직 정식 의사는 아니고 의대생이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시곤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니?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거야. 그래, 엄마도 꼭 한번 보고 싶으니까 집으로 데려와. 간만에 솜씨발이 좀 할 테니까. 그래, 언제가 좋겠니? 엄마까지 나서서 닥달을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남편을 집에 초대했어요. 아빠는 사윗감을 앞에 앉혀두고 마치 동사무소 직원이나 되는 것처럼 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뭐? 자네 나이가 몇이라고? 그럼 우리 민영이보다 4살이나 어리단 얘기야? 게다가 아직 학생이면 인턴이며 레지던트는 언제 하고 의사는 언제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 군대 문제도 있구만. 아, 혹시나 해서 묻겠네. 자네 설마 우리 민영이랑 연애만 하고 결혼은 딴 여자랑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럴 생각이라면 시간 끌 거 없이 당장 헤어지게. 난 내 딸이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말 알겠나? 아버님, 저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민영 씨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비록 나이도 어리고 의사가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굳건하니까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 남편의 폭탄 선언에 저도 부모님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어디까지나 그 자리는 교제를 허락받기 위한 자리였지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마련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단호한 모습이 아빠 마음에 들었는지 아빠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당장 함께 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해. 자기 부모님께선 매번 자기 학비 마련하시는 것도 벅차하신다면서.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결혼은 나중으로 미루자. 응? 왜 꼭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면 되고 생활비는 내가 의사면허 딸 때까지 자기가 조금만 고생해주면 안 돼?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인턴 시작하면 월급도 나오거든. 솔직히 본과 졸업하고 인턴 시작하면 지금처럼 자기랑 만날 시간 내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할까봐 내심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 결혼해서 그런 걱정 날려버리고 싶어 자기야. 나 좀 도와줘. 그때는 한창 연애 감정이 불타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남편 뜻을 꺾을 생각은 없었어요. 거기다 본과 졸업하고 수련이 기간만 거치면 전문의 따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남편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직진하자 생각했어요. 애초에 시댁은 생활이 넉넉치 않기도 했고 그동안 제 남편 의대 등록금을 대느라 빚도 많이 진 상태라서 저희 결혼에 도움을 줄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저희 친정에 떠맡길 수도 없어서 우리는 남편이 살던 월세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혼수고 뭐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빌트인인데다 워낙 공간이 좁아서
더블 침대를 놓고 나니 바닥에 두 사람 앉을 공간도 빠듯했으니까요. 남편은 졸업을 하려면 아직 3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남편 등록금을 내고 생활은 제 월급으로 해야 했어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낼 때는 그나마 가진 돈으로 부족해서 직장인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남편이 수련이 생활을 시작하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돈이 들어갈 곳이 투성이더라고요.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의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이 존재했고 그 라인을 잡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윗사람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서열이 존재하는 단체나 기관에선 아내들의 내조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의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 남는 것도 힘들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실세 라인을 타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남편의 출세를 위해 뛰어든 아내들의 전쟁은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살벌하기 그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별로 눈에 튀지 않게 살아가던 저는 하루아침에 치맛바람 날리며 내 남편을 건사하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열혈 아내가 되어야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빚은 점점 더 늘어만 갔고요. 생활이 그렇다 보니 친정에 손 벌리는 일이 잦아졌고 그 일로 남편과 다투는 일도 늘어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무슨 죄냐고. 어버이날이라고 변변한 선물 한번 못 해드리는데 어떻게 또 돈 빌려달란 소리를 해. 내 친정에만 손 벌리지 말고 자기네 집에도 좀 부탁해봐. 나도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는 결국 폭발해버렸고 그런 제게 미안했던지 남편은 시댁에 돈 부탁을 했나 봐요. 다음 날 어머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상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돈 구해오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다며? 네가 등록금 내줬으니까 나머지는 니네 집에서 내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가 안 그랬으면 상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뭐냐? 그동안 내가 참고 말 안 했는데 너도 그렇고 니네 친정도 그렇고 참 뻔뻔하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의사 남편 얻는 게 어디 쉬운가. 남들은 병원을 차려준다 외제차를 뽑아준다 난리도 아닌데 넌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 있냐? 꼴랑 몸뚱이 하나 들고 와서는 남편 뒷바라지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워서 그 난리니? 그럴 거면 애초에 왜 의사 남편을 욕심냈던 거냐? 너 아니었으면 우리 상영이 돈 있는 집에 장가가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으래야. 그런 애 앞길을 막아놓고 주제에 고가 생활비 좀 낸다고 그렇게 생색이야. 까놓고 말해서 네가 잘난 게 뭐 있냐? 나이가 어리기를 하냐? 학벌이 번번하기를 하냐? 꼴랑 전문대 나온 주제에 그것도 학벌이라고 어디서 유세냐고. 막말로 내 아들이 의사 면허 따면 네가 좋지 내가 좋냐? 그 정도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의사 남편 덕을 보고 살 생각을 해? 양통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무튼 한 번만 더 돈 문제로 우리 상영이한테 유세 떨면 너도 니네 친정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니들 당장 이혼시키고 내 아들 새장가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간 제 적금 깨서 남편 등록금 대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했는데도 어머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한 게 없다고 타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 사촌 누나인 회사 동료가 저한테 그러지 뭐예요. 작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 좀 뻔뻔한 거 아냐? 내 사촌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 상영이는 인류대 나와 곧 의사까지 될 몸이고 자기는 전문대 졸이잖아. 누가 봐도 기울어지는 건 자긴데 어떻게 남편 의대 등록금 좀 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 한창 병원 일로 바쁠 애한테 어떻게 시댁에 돈 받아오란 소리를 하냐고.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 편 얻으려면 적어도 아파트에 수입차에 병원까지 열쇠 3개는 있어야 돼. 근데 자긴 해온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남편 학비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내 말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 말고
주변을 좀 둘러보고 행동해. 자기가 얼마나 뻔뻔하게 구는지 말이야. 다 자기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고. 아주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아세우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억울한 건 난데 주변에서 저보고 뻔뻔하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남편한테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꺼내봤자 저랑 친정 부모님이 욕을 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어디 정식 의사만 돼봐라. 그땐 이런 수모도 끝이다. 저는 돈에 시달리면서도 기를 쓰고 버텨나갔어요. 수련회 과정을 마치고 남편이 군입대를 했을 때도 혼자서 생활비며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에 알바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정식 의사가 되어 온전한 월급을 벌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월급만으론 그동안 친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대출금 갚는 것도 부족하기만 했죠.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돈 걱정을 덜하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당신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셔서 먼저 급한 불부터 꺼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카드사와 은행 대출금을 다 갚고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친정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더는 알바까지 뛰며 고생을 안 해도 되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시댁에 일이 생겼지 뭐예요. 뭐?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셨다고? 도대체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보다 문제가 있어 자기야. 사실 아빠가 사업을 시작하실 때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했거든. 근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아빠 신용도 안 좋은 거. 은행에서 대출 안 된다고 그래서 사금융에서 빌리셨는데 그때 내가 보증을 섰거든. 자기 미쳤어?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여. 그래서 얼마나 빌렸는데? 3억 5천 정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겨우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캄캄하고 긴 터널에 내던져진 기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애 갖는 것도 미루고 빚 갚느라 청춘을 바쳤는데 이젠 시집 빚까지 갚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 위장 이혼을 하자고. 우리 집 일인데 당신한테까지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아. 지금까지 당신이 나 위해 해준 것도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 아빠 빚까지 갚아달라 그래? 일단 파산 신청하고 정리되는 대로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자기는 친정에 가서 지내. 여기 있으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테니까.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남편은 저라도 편히 지내라며 먼저 위장이혼 얘기를 꺼내주었어요. 처음엔 싫다고 버텼던 저는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제가 친정으로 짐을 옮긴 이후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혹시 빚쟁이들한테 저까지 피해를 당할까 걱정이 돼서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회사 동료가 언제부턴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저 몰래 저와 싸이 일촌을 끊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른 직장 동료 싸이 아이디로 들어가 홈피를 확인했더니 글쎄 제 남편 결혼식에 다녀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엄청난 빚이 생겼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랑 이혼하려고 수를 쓴 거였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새 부인과 오래전부터 서로 교류를 해왔다는 거였죠. 심지어 제 남편이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여자랑 같이 면회도 갔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서로 주고받은 방명록 내용을 보니 그 여자한테 명품 백도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꽤 이름 있는 병원 원장 딸로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이었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7살짜리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동안 그 아이의 아빠 노릇까지 하며 유치원 행사에도 함께 다녀오곤 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한테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죠. 모르면 모를까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이대로 넘길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들어갔죠. 그러자 회사 동료는 저를 만류하며 이미 깨진 사이인데 차라리 위자료나 두둑히 받는 게 낫지 않냐고 하더군요. 지금 나보고 위자료 받고 꺼지라고? 누구 좋으라고? 지금껏 내가 그 인간 의사 만들겠다고 어떤 수모를 겪으며 살았는데 그깟 돈 몇 푼으로 끝내? 나 그 인간은 물론 그 여자 집안까지 똥바가지 뒤집어 쓰게 할 거니까 내 신경 긁지 말고 너도 꺼져. 명품백 갖고 그 더러운 짓거리에 동참하니까 살판 나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 인간이나 너나 다 똑같은 쓰레기야. 그 인간한테 전해.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더러운 꼴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동료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어요. 그 바람에 회사엔 소문이 다 나버렸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내연녀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여자는 도도한 표정으로 마치 자기는 티끌만큼의 잘못도 저지른 적 없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말했어요. 보상해 드릴게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그런 내연녀의 태도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버젓이 아내가 있는 남자랑 간통을 저지르고 속여서 이혼까지 시키곤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그런 추잡한 짓을 벌이고도 사과 한 번 안 해요? 당신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간통료 주제 보상해준다고? 그래, 얼마나 줄 건데? 50억? 100억? 그 정도 줄 거 아니면 내 앞에서 꼴값 떨지 마. 나 열받으면 네 딸 유치원 가서 네가 내 남편이랑 간통 저지른 상간녀라고 떠들어대는 수가 있어?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설마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네 인생이 편할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나 그놈도 너도 용서 못해. 찢어 죽이고 말려 죽여도 시원찮다고. 그러니까 그 빳빳한 고개 바닥에 쳐박고 평생 쪽팔리게 살아. 어차피 돈이잖아요. 당신이 그 이한테 줬던 것도 돈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제 돈벌이 좀 하게 된 남편 뺏긴 게 아까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한다고요. 그깟 사과 받으면 뭐 할 건데요. 그런다고 그쪽 인생이 나아지는 거 있겠어요?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쪽이 잃어버린 사랑, 시간,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요. 소송 걸겠다면 거세요. 그런데 그거 알죠? 내 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쪽이 고소하면 난 아빠 힘 빌어서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일 맡길 거예요. 비록 당신이 피해자긴 해도 아마 법정에선 그쪽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 나라 법은 억울한 사람 편이 아니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편이란 거 잘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미치도록 억울했지만 그 여자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희 쪽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저고 남편이 저를 속여서 도장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간통을 저지른 남편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녀한테 받을 수 있는 1, 2천만 원 가량의 상간녀 위자료 정도라고요. 거기다 제가 혹시라도 아이 유치원에 남편과 그의 아내에 대한 간통 사실을 소문내게 되면 차후 제가 오히려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쪽이 대형 로펌을 끼고 소송을 걸 경우 저는 엄청난 합의금과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하든 제가 입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소송을 접고 위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간 남편 학비며 뒷바라지하면서 들어간 친정돈 외에 10억을 더 받고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리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이미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전 남편의 사촌 누나 역시 그 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야 사람들한테 동정의 눈빛을 받게 되었지만 동료는 가해자로 찍혀 사내 여직원들의 공공의 적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어요. 상간녀한테 받은 위자료로 시작한 온라인 수입 대행업이 잘 돼서 얼마 전 건물을 구입했거든요. 건물 1층엔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이전했고 2층과 3층은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4층과 옥상은 부모님과 제가 사는 살림집으로 쓰고 있고요. 한때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만신창이 돌싱이 됐던 제가 이만하면 성공한 셈이죠. 과거에 연연하고 살았다면 오늘의 행복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복수를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던 요기베라의 말처럼 제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 만나 신분 상승을 할 줄 알았던 전 남편이 글쎄 거지꼴이 돼선 저를 찾아왔지 뭐예요. 장인 병원에서 죽어라 이랬는데 작은 의료사고 하나 냈다고 팽하지 뭐야. 거기다 의료소송까지 하나도 안 막아주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 사시던 집까지 합의금으로 다 날리고 완전 개털이 됐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원래 그렇게 인정사정 없는 집구석이더라고. 거기다 여자가 어찌나 사치가 심하고 성격이 드센지 내가 하루도 제대로 숨쉬고 산 날이 없다니까. 돈 좀 있다고 어찌나 유센지 남편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오죽하면 전 남편도 그 여자 성격에 질려서 도망치다시피 이혼을 했겠냐? 내가 미친놈이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당신처럼 착한 여자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같이 살면서 돈 문제 말고는 얼굴 붉힌 적 없잖아. 이제 당신도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거 아니야. 자기 아직 나 사랑하잖아. 아주 꼴값을 떨고 앉아있더라고요. 얘가 뭐래니? 야, 정신 차려. 너 같은 걸레를 미쳤다고 내가 집에들이겠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널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 의료사고 내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 마당에 네가 밥벌이는 제대로 하겠니? 게다가 네 인성이 바닥인 것도 이미 다 까발려진 마당에 내가 널 뭘 믿고 받아주겠냐고.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이빨 털지 말고 일해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하셔. 하긴 나이도 있어서 어디 취직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네 전부인 탓할 거 하나 없어. 그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은 없지만 그래도 나한텐 일종의 은인이거든. 내가 품고 살 뻔한 쓰레기 10억이나 주고 가져가 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주세요. 사람 불러 강제로 치우기 전에. 전 남편은 울고불고 사정을 하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닌 만큼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남편은 빗자루를 들고 달려온 저희 아빠한테 호되게 두들겨 맞고 질질 짜면서 돌아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복수를 하게 된 저와 저희 아빠는 그날 밤 후련한 마음으로 치맥을 했답니다. 인생은 참 살고 볼 일인가 봐요. 이런 날도 다 오는 걸 보니까요.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희망과 성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정확히는 내가 낳은 아들 하나와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남편을 키우고 있죠. 왜 여자가 아들 둘을 키우면 성격도 와일드하게 변한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원래 성격은 선모스마 같았는데 남편을 만나고부터 완전 여자하게 변했거든요.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가면을 쓴 거죠.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새 삶을 살자니 어쩌겠어요. 살벌했던 과거를 지우고 살아야죠. 사실 제가 한때 좀 놀았거든요. 그렇다고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고 그랬던 건 아니고 몸을 쓰는 운동을 하다 보니 주변에 비슷한 애들이 꼬여서 젊은 날 객기 좀 부리고 살았던 거죠. 그것도 다 옛날 일인데 막상 위기가 닥치고 보니 잊고 살았던 옛가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15년 만에 저희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 두 사람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학창 시절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운동하는 애들은 머리가 안 좋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머리 좋은 애들이 운동도 잘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를 콕 집어서 공부 못한다고 하면 열받고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애한테 상처될 말을 안 하는데 하필 저희 담임선생님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 뭐예요. 애들 앞에서 대놓고 제게 돌대가리라 부를 정도로요. 너 같은 돌대가리가 운동 아니면 뭐 해먹고 살겠니? 그러니까 괜히 공부하는 애들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네 자리에서 퍼자. 그게 반 친구들 위하는 길이야. 당시 제가 격렬한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소녀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상처가 되더라고요. 거기다 하필 고3이 되고 얼마 안 돼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7년간 해왔던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돼서 속이 많이 시끄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런 때 담임이 도화선에 불을 당긴 거였죠. 그래서 펑 터져버렸어요. 공부 못하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학생 보고 학교에서 퍼 잘한 소리를 해요? 저도 등록금 냈다고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한 방에 터져선 담임한테 개거품 물고 개겼어요. 그 결과 담임한테 피 터지게 맞았고 제 뺨을 때리려는 담임을 밀쳤다가 어이없게 교사폭행으로 19 나이에 퇴학을 당하게 되었지 뭐예요. 억울해서 한동안은 잠도 안 왔어요. 그럼 담임이 내 뺨을 치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두 손 놓고 맞았어야 했다는 거야? 그것도 엄연히 폭력이잖아. 근데 왜 나만 처벌을 받냐고. 생각할수록 억울했지만 아무튼 저도 잘한 게 없으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안 그럼 뭐 어쩌겠어요. 이미 학생부엔 빨간 줄이 그어진걸.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갈 줄 알았던 딸이 하루아침에 퇴학을 당하자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괜히 저한테 운동을 시킨 아빠한테 화풀이를 하면서요. 하필 하고 마는 것들 중에 왜 유도체육관에 가선 애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요. 다름쥐 딸들처럼 피아노나 무용, 미술 같은 거 시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요. 난 몰라요. 난 내 자식이 중졸로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당신이 공부를 가르치든 학교를 세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의 기집애 대학 보내요. 안 그랬다간 당신이고 저 애물단 주고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요. 엄마 말처럼 제가 유도를 시작하게 된 건 아빠를 따라 아빠 지인이 하는 유도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고등학생 오빠들의 멋진 대련 모습을 보고 유도에 흠뻑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빠를 졸라 유도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국가대표를 목표로 꿈꿨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대표는커녕 대입도 간당간당할 정도였어요. 부상이 아니었다 해도 선수 생활을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선 딸이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된 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차라리 운동을 안 했다면 기술이라도 가르쳤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엄마의 특명에 따라
저는 검정고시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함께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글쎄, 아니, 그럼 내 딸이 중학생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중학생 수준 정도가 아니라 중1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당장 검정고시는 불가능하고요. 기초학력부터 다진 후에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생 수준이었던 거죠. 그날 검정고시 학원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일은 엄마한테 비밀이다. 네 엄마가 알아봐라.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야. 아휴, 그날 내가 체육관에 널 데리고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랑 세트로 싸잡혀서 네 엄마 구박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전생에 너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런지 모르겠다. 아빠는 푸념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삼촌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중1반에 등록시켜 주셨죠. 내일 모레면 성인이 될 나이에 아직 솜털 보송보송한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려니 창피해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학업 수준이 딱 걔들 수준이라는데. 그래서 철판 깔고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2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배운 저는 그제야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고 드디어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죠.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 번이나 좌절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해서 하려고 들면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다음에 대입에 성공했어요. 저를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모세의 기적보다 제 대학 진학이 더 엄청난 사건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 신입생이 된 저는 남들보다 뒤처진 그 몇 년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다행히도 운동할 때 매일 똑같은 루틴에 따라 반복적인 연습을 해온 덕에 체력과 지구력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운동 때문에 멀리 돌아온 인생이었지만 결국엔 운동하던 시절 덕을 보긴 한 거죠. 그쯤 되자 저를 애물단지 취급을 하던 엄마도 제 노력이 기특했는지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몰래 주변 사람들한테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였죠. 우리 부녀를 내쫓겠다고 살벌하게 엄포를 놓던 엄마가 말이에요. 활달한 성격 덕에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저는 과대를 도맡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했어요. 덕분에 동기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가 있었고 교수님들한테도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주선자 역할로 소개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의 제 남편도 그때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당시 복학생이었던 남편은 쪽수를 마치러 나온 폭탄 제거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최고 킹카 여학생을 지목한 거 있죠. 황당한 건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주선자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공부는 잘하는데 눈치도 없고 자기 세상에 빠져 사는 아웃사이더거든요. 농담은 다큐로 듣고 다큐도 다큐로 듣는 무재미 무감동의 최종판이었죠. 그런 남자인 남편의 킹카 지목으로 소개팅 분위기는 훅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남편과 짝을 이루겠다고 했죠. 노땅은 노땅끼리 놀자고요. 괜히 동생들 노는데 끼지 말고. 그렇게 눈치 없는 남편을 끌고 나온 저는 대충 몇 마디 나누다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남자가 완전 네버엔딩 스토리를 펼치지 뭐예요. 평소 궁금하지도 않은 지구 밖 우주 얘기랑 별의 생성 과작이며 블랙홀까지 완전 별에서 온 남자였죠. 처음엔 그래도 고개도 끄덕여주고 대답도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가 끝도 없이 얘기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하품도 하고 기지개도 펴면서 그만하라는 눈치를 팍팍 줬어요. 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 할 말 다 하더라니까요. 거기다
재미라곤 1도 없는 얘기를 어찌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하던지 정말 사람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니까요. 결국 교양 과목 강의 듣는 수준의 내용 앞에서 저는 졸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고마워요. 다른 여자들은 중간에 얘기 끊고 가버리는데 유나 씨는 참고 들어주려고 노력해줘서요. 사실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요.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것도 어색한 분위기를 못 버텨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입이 혼자 막 움직인다랄까? 그런데 오늘 유나 씨 앞에서는 일부러 그랬어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처음 봤는데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편해서 중간엔 나도 모르게 신나서 떠들어댔고요. 덕분에 간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미안하던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죠 뭐.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처음엔 눈에 안 들던 남편이 몇 번 만나보니까 의외로 새롭고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아서 어떤 장르의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제 장점들을 잘도 찾아주는 게 은근 가슴 떨리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도복을 입고 바닥을 구르며 지냈던 댁에서 저의 여성적인 면을 찾아주었고 유명한 시의 구절처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준 순간 저는 남편 앞에서 꽃이 되어버렸죠. 이런 우리 커플을 보고 동기들은 집신도 제 짝이 있는 법이라며 놀리듯 떠들어댔어요. 저보고 남자분은 취향이 독특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동기들이 그렇게 별로라고 떠들던 제 남편이 졸업도 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거예요. 법대생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이야 로스쿨을 나와야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고졸은 물론 전공에 상관없이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때부터 동기들이 남편을 달리 보기 시작했죠. 덩달아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말이에요. 한순간에 폭탄 제거반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변한 저는 의문의 승자가 되고 말았어요. 내 남자가 인기가 높아지니 덩달아 제 가치도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조건을 보고 덤비는 여자들 때문에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은 그런 일로 조바심을 내는 편은 아닌데 내 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그런가 저도 다른 여자들처럼 똑같이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연수원에 있는 동안 여러 번 마담 뚜에 접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그런데도 이 둔한 남자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5년 넘게 사귀도록 결혼 얘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지 뭐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만 똥줄 타는 거죠. 워낙 머리가 좋은 남자라 혹시 속으로 딴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물론 괜한 자격지심까지 생기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론 연애를 못하겠다 싶어 하루는 대놓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자기도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거야? 그런 거면 지금 말해줘. 난 나이도 있고 이중적인 만남은 딱 질색이니까.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이 나이 때문에 하는 건가? 자력이 돼야 하는 거지. 학자금 대출금 갚고 이제 돈 모으기 시작했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상하잖아. 많든 적든 독립자금은 만들고 나서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3년 바짝 모아서 결혼하자. 남편은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저만 괜히 안달복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3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사귈 때는 변호사 남친이 자랑거리였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그놈의 직업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걱정거리인 혼수와 예단 때문이었죠. 물론 예전처럼 사자 들어가는 남편 얻으려면 혼수로 수입차 키에
아파트 하나는 해 가야 한다는 국룰은 없지만 그래도 시댁 입장에선 좀 바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만 해도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대놓고 혼수랑 예단 얘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보통 애니? 남들은 고시 준비한다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 시간이며 돈이며 좀 들어가냐고. 내 아들이라서 말이 아니라 우리 애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남들 부러워하는 변호사가 되지 않았니? 그러고 보면 넌 참 운이 좋은 애다. 옆에서 고시생 수발 한번 안 하고 로또 맞은 격이니까. 그래서 말이다. 고생 한번 않고 변호사 남편 얻게 됐으니 너도 뭔가는 해와야 하지 않겠니? 설마 맨입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은 아니겠지? 젊은 애들 사이에선 혼수고 예단이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난 아니다. 그게 니들 살면서 비빌 언덕이 되는데 애초에 제대로 해와야지. 안 그러니? 그러니 집에서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다음에 올 땐 너희 집 성의가 어느 정도인지 목록으로 보여다오. 매니저 형 할 때 아무거나 라는 말이 제일 사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알아서 혼수 예단 목록을 작성해오라는 시어머니 말에 한숨만 났어요. 그런데 더 한숨 나는 건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언제는 부모님 손 빌리지 말자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고 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엔 입 싹 닫고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아 식사를 하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저희 결혼은 그동안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애초에 공동으로 돈 모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혼수랑 예단도 저희 둘이 상의해서 정할게요. 그래도 되죠? 목록은 언제까지 드리면 돼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연질색 하셨어요. 아버님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깟 걸 뭐하러 목록까지 만드냐시며 그냥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아들이랑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자 어머님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일로 남편한테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진작 얘기라도 할 것이지. 밥 먹을 때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집에 갈 때야 그 소리를 할 건 또 뭐냐고요. 그랬으면 돌덩이 얹은 마음으로 밥을 먹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싸움을 할 땐 상대가 반격할 시간을 주면 안 돼. 때를 봐서 크게 치고 바로 싸움을 끝내야지. 그때 알았어요. 머리 좋은 놈은 싸움도 지능적으로 한다는 걸요. 비록 시어머니는 제가 불만이 많은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사자들이랑 아버님이 동의하는 결혼이니 따를 수밖에요. 미묘한 신경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별 탈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한때 운동을 했던 앤데 체력은 남들보다 좋지 않겠니? 괜히 애 가졌다는 핑계로 집에서 뒹굴거릴 생각 말고 할 수 있으면 막달까지 회사 나가라. 원래 산모가 움직여야 애도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다. 언제는 제가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애같이 아빠 안 닮고 저 닮아서 멍청하면 어쩌냐고 한아름 걱정을 하시더니 이젠 운동했으니 쉬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애를 낳아봐서 임신 중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잘 알 텐데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서운했지만 괜히 길게 말하면 또 분란일까봐 그냥 입 꾹 닫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회사 눈치를 보며 막달까지 일을 한 저는 다행히 순산을 했고 3.2kg짜리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출산을 한 뒤에도 어머님은 애 핑계로 집에 들어앉을 생각 말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라시며 빨리 복직하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안 뗀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붓기도 안 빠진 몸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애가 졌을 때 서운했던 건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서는 가슴 깊이 박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늘 어디 당신 딸이 임신했을 땐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반년쯤 지나 저보다 3살 아래인 시누이도 결혼을 했어요. 속도 위반이라 서둘러 해야 했거든요. 비록 임신 초기라 티는 안 났지만 해외 유명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가서는 와인도 한 잔 못 마셨다고 그렇게 투덜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딸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시누이가 평소 저한테 어지간히만 했어도 저도 안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우짓도 그렇지만 나이도 어린 게 저한테 꼬박꼬박 반말을 해대는데 정말 머리통이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어머님이 황당한 소리를 하시지 뭐해요. 요즘엔 그 뭐냐? 태교 여행이라는 걸 하는 모양이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우리 예솔이도 태교 여행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이 뭐 중요한가요? 아가씨가 가고 싶다면 가는 거죠. 그렇지? 예, 난 네가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가 옳게 노릇은 톡톡히 하는구나.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 있니? 인도에선 여자가 시집 갈 때 지참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2, 3천씩이나 해간다나?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 못 가는 여자도 허다하댄다. 그런 것만 봐도 넌 완전 거저먹은 결혼 아니니? 그러니 네 시누이 태교 여행 비용은 네가 내도록 해라. 양심이 있으면 싫단 말은 못하겠지? 그때였어요.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어 그러더군요. 언니, 나 괌으로 보내줘. 괌으로 태교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블로그 보니까 엄청 땡기더라고. 날씨도 좋고 쇼핑몰도 크고 완전 내 스타일이라니까. 참, 숙소는 구질구질하게 에어비앤비 말고 호텔로 잡아줘. 조식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난 편한 게 좋더라고. 한 2-3달 호캉스 하면서 쉬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미 마음은 괌에 가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신이 나 있는 시누이를 보니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었어요. 갈 거면 지 돈으로 가든가 왜 애먼 사람한테 돈을 대래요. 게다가 나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반말을 해대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아가씨, 괌에서 1-2달 호캉스를 즐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제 몇 달치 월급은 고스란히 들어갈 금액이라고요. 저 그럴 여유 없어요. 정 가고 싶으면 아가씨 돈으로 가요. 언니, 사람이 왜 그래? 솔직히 언니가 누구 덕분에 변호사 사모님으로 사는데 엄마랑 내가 끝까지 언니 반대했으면 그 결혼 못하는 거였어. 그동안 우리 오빠한테 어떤 선자리가 들어왔었는지 알기나 해? 그거 마다하고 똥차 타는 거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참아준 거라고. 언니 인생 불쌍해서. 근데 이깟돈도 못 내겠다고? 이게 무슨 똥배짱이래. 언니가 정 못 되겠다면 오빠한테 받으면 되지 뭐. 어때? 그렇게 할까? 뱀 같은 면상을 들이밀고는 뻔뻔하게 구는데 순간 주먹이 불끈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를 쓰고 참아줬더니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더라고요. 거진 10년간 내 안에 고이 모셔둔 형님을 깨울 정도로 말이죠. 더 참다간 제 성질에 제가 넘어갈 것 같아서 간만에 옛가닥 좀 펼쳤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왜 나한테 반말이에요? 나이 많은 나도 존대를 하는데 말이죠. 이참에 말 정리부터 하고 얘기하죠. 어떻게 반말로 할까요? 존대로 할까요? 아가씨가 존대하면 나도 존대하고 아가씨가 반말하면 나도 반말할게요. 뭐래? 누구 맘대로?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존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달래 아가씨라고 부르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관 보내줄 거야 말 거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겠죠. 그래서 반말로 하자 이거구나. 그래 알았어 예솔아. 언니가 충고 하나 할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인간관계도 내가 줘야 상대한테 받는 법이라고.
네가 나한테 요따구로 하는데 나라고 너한테 잘해주고 싶겠니? 태교 여행? 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네가 태교 여행 가면 그 더러운 인성이 깨끗하게 변한다니? 착각하지 마. 너한텐 태교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 교육이 먼저야. 그리고 네가 뭔데 내 남편 돈을 함부로 쓰려고 들어? 언제 네가 돈 맡긴 적 있어? 네가 우리 재민이 기저귀라도 하나 사준 적 있냐고. 그런 주제 어디서 여행 자금을 대달래. 돈이 썩어 문드러져도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려.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제가 꾹 참고 살았는데요. 더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금쪽같이 아끼는 손자 그만 보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면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요, 저희 부모님한텐 세상엔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님 자식만 귀한 거 아니라고요. 툭 하면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서 주제의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다고 그러시는데요. 변호사 남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제가 변호사 남편 둬서 뭘 얼마나 득을 보고 살았냐고요. 요즘은 경쟁이 심해서 변호사라고 해도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어머님 아들 월급 직장인 수준이에요. 버는 걸로 치면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더 번다고요. 그뿐인가요? 가사노동은 누가 하는데요? 육아는 누가 도맡아 하는데요? 다 제 친정 부모님이랑 제가 해요. 어머님은 도우미라고는 10원어치도 안 주시면서 왜 매번 저한테 가시돋치말만 하시냐고요. 제가 열분을 토하자 어머님도 질 수 없다는 듯 소리치셨어요. 애초에 네가 남들처럼 혼수만 제대로 해왔으면 내가 이러니? 네 몸뚱아리만 고작 들고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누가 그래요? 제가 몸뚱이만 가지고 시집왔다고요? 저요, 결혼할 때 그이랑 반반씩 내고 신접살림 준비했어요. 저희 전셋집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절반은 제가 한 거라고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님 아들 불러다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거나 혼수 타박하시면 저 앞으로 여기 안 와요. 저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이 집에 안 보낸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이혼남 만들고 하나뿐인 손자랑 인연 끊고 싶지 않으시면 어머님이 먼저 바꾸세요. 그렇게 저는 수년간 쌓아온 억울한 감정을 온전히 쏟아붓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늦게 그 일을 알게 된 아버님은 철없는 시누이와 어머님을 나무랬고 남편마저도 앞으론 본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모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이랑 이혼을 할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 언제고 화해는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날 핏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한 덕에 지금은 저보다 훨씬 살만해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성격대로 할 걸. 괜히 죽어 살았네요. 앞으로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유 없이 당하고 살지 않으려고요. 할 말은 하고 제 권리를 요구해야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